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왜 수요일에 녹음을 안 하냐고요? 내일은 석가탄신일, 그리고 더 중요한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 저희처럼 이렇게 직장인들의 휴일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휴일, 내일 다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주 양육자로서 내일 날 좋다니까 네. 애 데리고 배우자는 바깥 양반은 집에 재워놓고 애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요. 저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는 아이들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 현재로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10살 넘어가면 아이들이 제시해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면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앞세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부럽다. 네, 뭐 휴일 저는 아직 계획이 잘 없는데 다들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휴일 계획 잘 세우길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무 조각 등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300kg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돌아가신 이선호 씨 분향소가 이제 평택에 있는데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해서 국가와 사업주는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시고 국민적으로 이선호 씨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 시행을 1년을 유예하면서 발생한 아픔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참에 좀 비어있는 부분들을 촘촘히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사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실 이번 산재 사고도 관리자를 그 돈 조금 아끼다고 관리자를 세우지 않아갖고 발생했던 산재 사고잖아요. 사람 목숨값이 그렇게 싼 값인지 기업에서 제발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오프닝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3명으로 방송을 꾸려갑니다. 안타깝게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씨는 스튜디오 밖에서 AD 업무를 봐야 하니까 우리 얼굴 그 뭐라고 하지? 미남 정치 해설가. 정치 해설가. 우리 얼굴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전 방송이나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유튜브 꺼야겠다. 오늘 정치폭 1부에서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 도대체 어디로 귀결이 되나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치폭 1부 시작하죠. 정치 푹. 네, 문득 이 주제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일본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제를 기획한 PD의 음성을 듣고 싶었으나 이 자리에 없어 이항희 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변호사님. 우리 김 PD 도망갔지? 일단은 저희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 김 PD가 할이 맺힌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 PD가 이런 글을 남겨놓고 왔어요. 일본이라는 필터로 국제정치를 들여다볼 때 한일, 미북, 한일, 미중 등의 외교관계가 발생한다. 그 외교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이 시민들을 상대할 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정치적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보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망쳐지고 국제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너무 논리의 비약인데 김PD 어디 갔어? 여기서 언론도 한몫합니다. 이거는 인정한다. 반일 기사는 일정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그래, 우리 김PD 기사가 조회수가 안 나오지. 김성과 한번 쳐보세요. 진짜 글 잘 써요, 이 PD가. 어쨌든 이렇게 너 김 PD 많이 다뤄줬다.
회사 수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주제는 일본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김 PD가.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한국이 정말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각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최근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예전에 이제 역사 왜곡 처벌법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본의 방사능 방류가 있었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한 1-2년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왜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시민적인 차원에서 불매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제 반의적 감정이 이제 올라왔고 이게 정치권으로 번진 모양새인데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궁극이 역사 왜곡 처벌법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유럽에서는 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네, 반 그렇죠. 홀로코스트법이 있긴 해요.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나 네. 폴란드, 폴란드는 또 이번에 홀로코스트 처벌법 때문에 네. 반 홀로코스트 처벌법이 아니라 폴란드가 이제 자기들 노예 수용소 이런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 언급하지 말자. 언급하면 처벌하겠다. 오히려 반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홀로코스트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유럽 사회가 나치 독재 그리고 나치가 유태인을 탄압한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반인권적인 옹호 부분이지 않느냐.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고 덮어두기에는 너무나도 이거는 너무 과한 자유가 이게 거의 방종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처벌한다라고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반민족 처벌법, 반민족 처벌법이라기보다 역사 왜곡 처벌법 네.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냐? 역사 왜곡 금지법. 예, 역사 왜곡 금지법 같은 경우에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다고 보여지냐? 물론 저는 제 관점은 이래요. 이게 인터넷에서 싸지르거나 일베에서 싸지르거나 네. 여기까지는 사회에서 자정작용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콕 집어가지고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회의원들, 네. 특히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5.18을 폄하하고 예전에 친일 때에 글쎄 찬양하는 거에 동조하는 네네네. 발언을 하거나 그런 행사에 참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약간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니까 오히려 다른 이제 생각들이 네. 사실 이게 약간 반인권적일 수도 있고 네. 이런 반인권적이고 민족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반인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옹호하는 문제는 법으로 처벌하는 문제까지 가는 거는 사실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 쪽에 계신 분이 법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전 좀 고민이 깊어지는데 네. 사실 이게 표현의 자유의 문제긴 한데 네. 사실 유럽에서도 사실 표현의 자유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게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사실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걸 본다면은 우리의 5.18이나 사실 예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저희 사망하신 분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전제 범죄에 동원이 되거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가지고 옹호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순 비교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렇게 유럽 사회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 유럽 사회의 공통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아주 단호한 심판, 역사적 평가까지를 포함한 이것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친일 문제나 네. 그다음에 4.19, 5.18 등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된 평가를 가지고 여러 논쟁들이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가 완료됐는가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단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광복 이후에 친일파들에 대한 정확한 청산과 못했죠. 심판을 못한 상태에서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 크죠. 네. 그리고 여전히 또 국가보안법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해칠 수 있는 법안들이 돌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좀 국민적인 합의와 토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네. 저는 이제 6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각국의 정상이 다들 갖고 있는 복심들은 다를 거고 네. 이해관계가 막 충돌할 텐데 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할 것인가라는 게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사적인 경험이긴 한데 네. 실제로 제가 CBS랑 함께 방송을 시작한 게 작년 가을부터였던 것 같아요. 맞죠? 작년 그렇죠, 가을부터 그렇죠. 이제 네. 시사팩토리의 이양희 월간 정치공장으로 시작해서 네. 올해 4월부터는 이제 이양희의 정치적 창년 시점 해가지고 주간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역 라디오 방송이고 지역 팟캐스트라서 조회수나 네티즌들의 이렇게 반응이 별로 뜨겁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뭐 다시 듣기 이런 거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경우 100을 넘는 게 잘 많지 않고 이번에 이주석 거의 탔잖아요. 나 없을 때 잘 탔더만. 그런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딱 한 번 아주 폭발적이었었던 게 언제냐면 네.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핵발전 국가들이 네. 자국 연안에 이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이 관행을 끝내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월성, 아래쪽으로는 고리에 실제로 방사능 위험 물질들이 있잖아요. 핵발전소라는 거. 그래서 피해 당사자 주민들이 그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방송을 누가 봐도 상당히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이제 포털에 올라갔더니 하루 만에 1000건이 넘어가고 악성 댓글이 한 600개가 달렸어요. 저는 진보정당 운동하면서 이렇게 빨갱이 소리는 들어봤는데 네. 친일파 소리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경험 아니야? 그래서 야 이 친일파야 뭐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뭐 김성광 뭐 친일파 이양희 친일파 뭐 이런 방송에도 국가에 지원금을 주냐 뭐 이런 악성 댓글들이 쫙 달렸는데 지원금 없어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지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려고 하는 아주 이 중대한 시기에 네. 모든 언론이 다 한마음으로 모든 정부가 한마음으로 일본을 공격하고 이걸 막아야 할 때 어디 논점을 흐리고 일본을 오히려 도와주냐 이렇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있고 기사를 다 보지도 않고 뭐 제목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의 분들도 그렇죠. 있고 뭐 이렇긴 한데 한 가지 좀 중요한 건 제가 그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는 국민 여론의 이런 일반의 흐름과 무관하게 각 부처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잖아요. 네. 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오염수 방류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다양한 채널로 일본하고도 그리고 국제사회하고도 협력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뭐 산자부나 원안이나 이런 데에서 국내 오염수 방류 통계 그리고 일본에서 만약에 바다 방류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TF 구성해서 자기 입장을 정리했었는데 사실 4월 13일 발표 전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문제 없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언론 보도를 방류수에 통해 대해서는. 문제 없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하니까 사실 다시 이제 논의해 보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식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반일 감정이나
직자적인 언론에서의 시원한 보도 크게 한 방 터트려주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 속은 시원할 텐데 네.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욕하면 근데 이걸 정치나 행정이 풀어갈 때는 되게 촘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어렵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싶어요. 외교적 관점을 일단은 나중에 다루긴 할 거지만은 저희 그 이제 이러한 법 적용과 이제 뭐 이런 뭐랄까 시민들의 의식, 네. 시민들의 생각 이런 부분을 제가 뭐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작년에 사실 반의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진짜 확증 편향과 말도 안 되는 통계를 써가지고 네. 이런 사실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예. 생각보다 잘 팔렸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 방송이 한 번 더 광고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누가 그 뭐 좀 뭐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누가 읽어도 이거는 미친 소리거든요. 거의 일본의 네. 이제 마음으로 쓴 거죠. 일본인의 마음으로 네. 쓴. 그런데 그거를 램지어 교수가 또 논문으로 냈네. 네.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사실 이 여기에서 오는 분노의 근원적인 문제는 독일은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독일은- 거의 매년 독일은 우리가 너희가 받을 때까지 맞아요. 네. 기회가 되면 늘 기회가 되면 일관되게 언제든지 맞아요. 네, 맞아요. 사과를 하겠다는 맞아요.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최근에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뭐 4.3이나 그다음에 뭐 5.18이나 뭐 네. 이런 이제 그 정부가 국민에게 가한 가해에 대해서는 사과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합의했지 않냐? 우리 사과했지 않냐? 우리 사과 왜 안 받아줘?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사과라는 거는 내가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지. 너가 어떻게 받든 상관없다. 이 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반발감이 있는 거고 이 반발감을 언론이 이용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라고 한다면은 원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거 민족주의라고 보기 그렇고 사과를 안 한 일본의 책임이라 봐야죠. 네, 그 사과라는 표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위안부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때 박정희 시절에 어느 정도 돈을 일정 금액만 받고 그냥 거기서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퉁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다시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 재판 결과도 그 약간 사법 그 농단 비슷하게 돌아가 버리니까 국민들이 더 이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처음 시작하고 똑같은 게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값으로 평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동훈 변호사 계속 얘기하듯이 일본이 자신의 원죄에 대해서 속죄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음이 가장 크고 그걸 이제 해당 정치 세력들이 필요에 따라서 되게 촬영해서 잘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저는 아까 강승복 엔지니어가 그 책이 일본의 관점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수정하고 싶었어요. 일본의 관점 아닙니다. 일본의 대다수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 맞는데 일본인 대부분이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나 핵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본 사회 안에서 다른 입장들을 열심히 내고 운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사회도 있고 그리고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정당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내 역관계에서 소수다 보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주로 언론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건데요. 일례로 방사능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도 일본 시민 70%는 안 된다였어요.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도쿄올림픽도
취소해야 한다라는 게 일본 사회의 70%의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건강한 일본 시민 사회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반성하는 지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어떤 정치 세력들이 대표 메시지로 계속 메시지화 하는가라는 것에서 지금의 일본의 정치 권력을 구구 거의 파시즘에 준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일본 사회 전체, 일본 시민 사회 전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이제 뭐 반일 감정이나 반한 감정 이거를 이제 한미일 동맹이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김 PD의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다른 맥락이에요. 이 동맹과 이제 이런 이제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 문제는 다른 맥락이고 이게 견해가 부딪히고 서로 반목을 한다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그냥 잘 지내라 이거 봉합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미국이 개입할 건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흔들릴 동맹관계면 그건 동맹이 아니죠.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엔 사드 문제까지도 다 결부가 되는 문제거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보면 사실 중국도 신경 써야 되고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일본어도 좀 그러니까 다 어려운 문제 어디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어떠한 정치 세력들은 이거를 되게 딱 끊어서 하기를 원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자기 시대 자기 때 대통령 때도 중국 갔잖아요. 시진핑 그렇죠. 옆에 섰잖아. 해야죠. 그거를 이용해갖고 방중 정서 이용하고 너가 반일 이용하니까 우리는 반중 이용하겠다. 이게 완전 학급 정치죠. 이게 그러면 언론에서 너무 좀 하나의 주제를 뭐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0 이상으로 이제 과대 포장해서 자꾸 언론 내보내니까 더 문제라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1시간 정도 아니 근데 언론의 역할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2부에서도 백신 포비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게 자기가 기사를 썼을 때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될 건지 자기들 뻔히 알고 있어요. 포털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조회수 장사하는 언론에 대해서 저희는 조회수가 늘어야 됩니다. 저희 조회수 장사가 아니라 우리도 코인 타잖아 한 번씩.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제 개별적인 생각을 묻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게 한미일 중까지 했을 때 정말 한국이 정말 주요 요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여기서 결론을 낸다고 해서 바뀔지도 않을 거고 저희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니까 들으실 때 쟤네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반일, 뭐 친미, 친중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방송 뭐 25분 정도 풀어내는 방송이지 뭐 어디에 편중되거나 절대 그런 방송은 아니니까 들으실 때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뭐 거의 한 특정 정당이 나오게 되는데 뭐 거의 뭐 마무리로 갈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이런 스탠스를 언젠가 바꿀까요?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지지 세력, 타겟팅이 명확할수록 그 지지 기반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기 지지 세력들이 계속해서 소구하는 언론 메시지들을 계속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친일 정서, 뭐 반일 정서 본인들의 정치 세력을 키우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좀 보고 살피고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좀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네. 사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이용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자신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물론 자기들이 표 장사를 해야 되지만은 네. 그 표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사실 일베나 그 특정한 그 사이트에서 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진짜 표들이 국민이 네. 가지고 있는 표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한 단어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뭐 다들 가진 생각들이 다들 있을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뭐 댓글로 의견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편 잠깐 댓글을 봤는데 뭐 저희가 약간 상처받을 만한 댓글이긴 했습니다. 난 안 봤어. 저 방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의견을 받들어서 더 좋은 방송 만들 테니까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죠. 반일 감정 이용하는 정치 어디로 귀결되나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정치북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